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직 국민만 믿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진보 보수 없고 영호남도 없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청와대 개혁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해체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집무실은 정부 서울청사에, 관저는 장관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비서실장으로 장제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의 과제 짚어봅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상대로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이 5곳 모두 승리했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선됐습니다. 발생 일주일째인 울진 산불은 75% 정도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속에 번진 주불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른바 10년 주기론이 무너졌고 영선 출신 대통령 탄생이라는 새 역사도 쓰여졌습니다. 박빙 표차였긴 합니다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유권자가 더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윤 당선인에게는 이 표차의 의미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긴 선거이기도 했죠.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당선 일성에서도 오직 국민만 믿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20대 대선 특집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율 90%를 넘긴 오전 3시 24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줬던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윤석열 당선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있는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한 윤 당선인은 국민의 승리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사 앞에서는 지지자들과 마주했습니다.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한 윤 당선인은 이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협치와 통합, 코로나 위기 극복 등 막중한 과제가 앞에 놓인 윤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 10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기자회견에서 진보와 보수, 영호남이 따로 없다며 국민의 이익이 국정의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의 고를 메우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서 윤석열 정부 5년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갈등으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꼭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첫 기자회견에서 정의의 가치를 다시 꺼내듭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대선 결과에서 드러난 극심한 지역주의와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의식한 듯 국민 통합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전화에서 갈등 공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 만큼 국민이 불러낸 후보가 아니라 건진 법사와 추순이 불러낸 무능하고 부패한 성남시장과 법조 브로커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후유증을 치유하고 코로나라는 국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일이 윤 당선인에게 놓여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 당선인은 잘못이 있을 땐 솔직하게 고백하겠다며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약속을 하고도 유난히 소통에 인색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같은 실수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일찌감치 밝힌 셈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에 이어 강조한 건 소통이었습니다.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치 신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우려를 솔직함과 책임감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윤 당선인은 미리 준비한 당선 인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만 36번 언급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연례 행사처럼 돼버린 기자간담회도 자주 열겠다며 쓴소리도 주문했습니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주십시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김건희 여사도 당을 통해 입장문을 냈는데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이후 5시간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미국 측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 정부에서 크게 악화된 한미 동맹을 복원하는 게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이런 시일 안에 정상회담도 제안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5월 말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구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번 당선이 한미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서 한미가 더 굳건히 공조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정상회담도 하기로 했는데 오는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때에 맞춰 당화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 경우 취임 후 가장 짧은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만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72일째, 이명박 전 대통령은 55일째에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동맹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전후에 ICBM을 비롯한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북 이슈가 새 정부 초기에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경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거란 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서 인수위에 청와대 개혁 TF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거처로는 기존 장관 공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청와대 해체를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에 두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기존 청와대 관저는 제3의 장소로 옮긴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청와대 개혁 TF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당선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꼽고 있다며 청와대를 옮기는 건 역사적인 일인 만큼 TF에서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호와 의전, 그리고 지휘용 벙커 등 안보시설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지만 취임 후 경호와 의전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대통령이 머물 관저부지는 청와대 인근에 총리 공관이 거론됐는데 삼청동 도로와 인접한 데다 길 건너편에서 마당 내부가 보여 경호에 취약합니다. 대안으로는 서울 용산 지역의 장관 공관이나 군 장성 관련 시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와대 주변에 국가 소유 안가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했기 때문에 정권 인수위를 꾸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인수위가 발족되면 10년 만에 인수위고 그래서 인수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첫 인선으로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 있었던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인수위원장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부위원장으로는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잠시 뒤 2부에서는 권 선대본부장을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대선 이후 10년 만에 구성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총리 등 첫 내각 인선을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됩니다. 윤 당선인은 단일화 당시 안 대표와 인수위나 공동정부 구성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안 대표가 위원장직을 맡으면 인수위원 가운데 5명 정도를 국민의당 측 인사로 채울 전망입니다. 선대위 내홍으로 사퇴했던 김병준 전 위원장 등도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오늘 사의를 밝힌 권영세 사무총장이, 대변인에는 김은혜 공보단장이 거론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첫 인선으로 당선인 비서실장에 3선의 장제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 의원은 TV조선에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오늘 하루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 호가 출항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가 않죠. 당장은 현 여당, 즉 야당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무위원 인선부터 여가부 폐지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모두 국회 과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민주당이 마음먹고 반대에 나선다면 사실상 돌파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자칫하면 국정이 표류하며 시간만 끌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다음 총선이 있는 2024년 4월까지 윤석열 당선인은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에서 4석을 추가로 얻은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하더라도 113석에 그칩니다. 172석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무위원 인선도 쉽지 않습니다. 소수 정당으로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한 국무총리 인선이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일성으로 긴밀한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의회의 또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윤 당선인이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정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정계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양식 있고 훌륭한 분들이 당을 이끌 겁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현직 의원들이 정계 개편의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깨끗하게 패배를 승복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와 덕담을 건넸습니다.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민주당은 오늘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에 가장 책임이 큰 이른바 친문계가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내 갈등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배 승복 선언 뒤 10시간 만에 다시 당사를 찾은 이재명 후보. 진 사람한테 꽃다발이네.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덕담도 건넸습니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인정하며 총사퇴했고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았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지도부는 사퇴를 하는 걸로 하고요.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맡아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등 거대 여당의 독주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토론할 수가 없잖아. 부동산 민심 악화로 정권까지 내준 상황에서 강성 친문이 다시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겁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시점에 가장 책임이 큰 친문계가 전면에 나선다면 지방선거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시간이 넉넉지가 않죠. 이번 대선을 밀착 취재해온 김정우 야당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후보와의 표 차이로만 보면 정말 끝까지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박빙의 승부였는데 결국은 통합해라, 화합해라, 협치해라, 국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양분된 민심을 제대로 통합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일단 국민을 둘러 가르면서 국정을 운영했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윤 당선인도 당선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한 건 그 당위성 못지않게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새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 인선이라든지 총리 인선이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첫 번째 문제로 닥칠 텐데 이것부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죠. 우선 인수위원장부터 그리고 총리, 장관, 거기다가 청와대 참모진까지 끊임없는 견제와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다만 인수위의 경우에는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안철수 대표가 이끌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반발 명분은 좀 약해질 걸로 보이는데 특히 총리 인선의 경우에는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 당시에 여가부 폐지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되겠죠.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리 인선의 첫 단추가 이제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예. 인선에서부터 협치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총리의 경우에 지역 화합 차원에서 호남 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장관들도 좀 당내 인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중립적 성향의 실무형 인사들을 기용하는 게 해법으로 거론이 됩니다. 또 현 정부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리를 예. 이른바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대거 물갈이했는데 이번에는 좀 임기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보장하면서 순리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화합 문제 관련해서 당장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까? 일단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서 현 정권 핵심부가 연결된 사안들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지난 1년 동안 정권 관련 수사들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다시 수사할 경우에 이제 야당이 되는 건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무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김오수 총장에게 남은 임기 1년을 과연 지켜줄지 여부도 관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윤석열 당선인 말을 들어보면 시스템에 따라서 하겠다.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면 취임 20일 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취임하고 6월 1일 날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워낙 박빙의 승리에서 이런 낙관도 이제는 좀 어려워졌죠. 예,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사실상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인수위 출범까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주까지 걸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인수위가 돌아가는 시기에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도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지방선거 공천도 해야 됩니다. 이제 합당과 공천 이게 둘 다 상당한 갈등 요인을 내재하고 있죠. 결국 지방선거 성적이 정권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일정 부분에 어떤 분란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우 기자 그동안 수고했고 잘 들었습니다. 예, 밤잠 못 이루고 다들 지켜보셨겠습니다만 0.73%포인트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승패가 결정된 선거였습니다. 때문에 개표 과정도 피말리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렸던 어젯밤 사이 개표 상황을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는 탄식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의 표정은 금세 굳어집니다. 반면 민주당 상황실엔 박수가 쏟아지고 송영길 대표는 기쁨의 눈물까지 흘립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선 여론조사 흐름과 달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6%포인트만 앞섰고 JTBC 조사에선 오히려 이 후보가 0.7%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큰 격차의 승리를 점쳤던 국민의힘은 예상 밖의 상황에 얼어붙었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자정쯤 두 후보의 표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밤 12시 32분 순위가 바뀌자 국민의힘 상황실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자리를 비웠던 의원들도 속속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 15분 윤 후보 이름 앞에 당선 유력이 붙으며 야당 의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TV만 응시하다 하나둘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최종 결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인 0.73%포인트, 24만 7,077표 차이로 윤 후보는 개표 9시간이 지나서야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젊은 남녀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구도에 이어서 남녀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우리 정치권에 하나 더 주어진 셈이죠. 소위 이대남과 이대녀의 표심이 어떻게 갈렸는지 김아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60대 이상 전통 지지층에 더해 2030 세대의 지지까지 확보하겠다는 건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 전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20대 남성이 주 공략 대상이었습니다. 세대 포위론이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결과를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대 여성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 58.7%가 윤 당선인을 뽑았지만 20대 여성 58%는 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소신 투표를 하던 20대 여성들이 막판에 이 후보 지지로 쏠린 겁니다. 20대 남성, 30대 남성을 겨냥한 캠페인이 오히려 반작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20대 전체의 막판 지지율도 이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윤 후보의 핵심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 공약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여가부 폐지는 장기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은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도 지역구도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보수정당 후보로선 광주 전남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12.7%를 얻었지만 목표로 했던 3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그보다는 덜합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표 쏠림 현상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파란색,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호남과 영남이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모두 10% 넘게 득표했습니다.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기존 최고치였던 박근혜 후보의 전남 10% 득표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6번이나 유세하면서 득표율 30%를 목표로 했던 걸 감안하면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경북 안동 출신임을 내세워서 대구 경북에서 30% 득표를 목표로 했었죠. 하지만 대구에서 22%, 경북에서 24%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양당 모두 상대당의 텃밭 공략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팽팽한 지역구도에서 승부를 가는 건 서울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를 31만 표가량 앞섰는데 전국 표차인 24만 7천여 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14곳에서 승리했는데 강남 4구 외에도 동작과 영등포,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도 선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정권 교체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과 인접해 있고 또 면적이 넓은 경기 포천과 연천 등과 성남 분당 등 8개 시군에서만 득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텃밭에서 비교적 선전하면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어젯밤 피말리는 박빙의 레이스를 지켜보느라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밤잠 설치신 분들도 많았고요.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의미 있는 숫자도 적지 않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무효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무효표는 30만 7,542표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소를 기록한 두 후보의 표차 24만 7천여 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 안철수, 김동연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후에 사퇴하면서 본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없었고요. 또 지난달 끝난 재외국민 투표에서 사퇴 전인 두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도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무효표 30만 표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5대 대선 이후 25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당시에도 김대중 후보와 2위 이회창 후보의 표차 39만 표보다 1만 표 더 많은 40만 표의 무효표가 쏟아졌습니다. 자, 다음 숫자 한번 볼까요? 36.93, 이건 뭘 뜻합니까? 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번 사전투표율입니다. 그런데 최종 투표율은 최고가 아닙니다. 25년 만에 투표율 80%를 넘길 거란 기대가 나왔는데 지난 19대 대선보다 0.1%포인트 적은 77.1%였습니다. 다만 19대 대선은 보궐선거라 투표가 밤 8시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 후보자, 양 정당이 설득을 못 시킨 부동층의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 것 같은. 이번 대선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이것 관련된 숫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확진자, 격리자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최대치로 추정하면 61만 명이 넘는 확진자, 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한 건데요. 확진자의 경우 투표를 이후로 외출할 수 없었는데 선거 한 달 전에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거 참정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들이 박빙 승부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뭐 개표 과정도 사실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자정쯤이면 당락의 윤곽이 드러난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개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개표 오후 8시 10분쯤부터 시작돼서 오늘 오전 6시쯤 마무리되면서 무려 10시간이 걸렸습니다. 15에서 19대 대선 평균 개표 시간 5시간 16분에 약 2배입니다. 확진자 분리 투표가 있었고요. 또 곳곳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면서 개표가 늦춰진 곳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다음 숫자 한번 볼까요? 9와 5, 이건 또 뭡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 사법시험 구수 9년 만에 합격한 건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고검 검사에서 검사장 승진,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 당선까지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는 또 정권교체 주기와도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그동안 보수와 진보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는데 이번엔 5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공식이 깨졌습니다. 예, 그리고 0이라는 숫자도 있었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는 영선 후보 간의 경쟁이었고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첫 영선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예, 숫자로 본 20대 대선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사 생활은 26년 했지만 정치에서는 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이채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정권을 정면 겨냥했던 윤석열 당선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을 때도 권력 수사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강골 특수통으로 통했던 윤 당선인의 26년 검사 생활을 관통하는 단어는 타협하지 않는 소신 행보.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잇따라 역풍을 맞다 검찰총장직을 내던진 지 1년여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시민들은 윤 당선인의 소신 행보가 정책 추진력과 일관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지만 독선으로 흐르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칼만 휘두르고 살았는데 우리 서민들을 어떻게... 법조계 안팎에서도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 정상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검찰 조직이 다시 윤 당선인발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 당선인은 당장 오늘 새벽부터 국가 원수급 경호를 받았습니다. 필요시 방탄 차량과 경찰 특공대 투입도 가능한데요. 그간의 경호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태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선 승리가 확정된 윤석열 당선인이 자택을 나온 새벽 4시. 그동안 유세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경호 차량과 경찰 모터사이클이 따라붙습니다. 현충원 참배 때도 윤 당선인의 차량은 앞뒤로 삼엄한 경계 속에 등장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에서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경호 등급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가포 경호로 격상됐기 때문입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같은 수준의 경호를 받습니다. 당선인 경호 주체는 경찰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특수 방탄 차량과 안전가옥 등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당선인이 이동할 때 교통 신호 통제를 할 수 있고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동원해 2, 3중의 경호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사이카라든가 특공대라든가 외곽 쪽에 배치되는 이제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방문에 나설 땐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윤 당선인은 평소 유세 때 이용하던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사실상 멈춰섰던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장동 윗선 수사는 물론이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등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앞서 관련 의혹의 강력 수사 필요를 언급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5인방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윗선 수사는 별 진척 없이 멈춰섰습니다.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한 차례 조사한 게 전부였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법치 회복을 강조해온 만큼 대장동 윗선 수사는 물론 재판거래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윤 당선인이 5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면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윤 당선인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차별 통신조회 등으로 수사권 남용 논란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권한재조정 등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반발을 감안해 공수처가 진행 중인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당선인 본인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이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부동산 세금도 관심이시죠. 지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목동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2차 안전진단을 앞두고 1년 반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당선 직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가격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주민분들이 기대심을 때문에 전화가 조금 오긴 했어요.
윤 당선인은 역세권과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 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합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난을 불러온 임대차 3법과 대출 문턱을 높인 대출 총량제도 손질 대상입니다. 하지만 집값 자극 우려와 함께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게 되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로드맵과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 세제와 임대차 3법 개편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게 변수로 꼽힙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에너지 정책도 급변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했는데 그 첫걸음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부지에 흙더미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2015년 건설이 확정되고 부지 확보와 원전 관련 기기 사전 제작 등에 5천억여 원을 들였지만 공사 계획 인가가 계속 미뤄지면서 5년간 방치된 겁니다. 멈췄던 공사는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정책 첫 번째 공약입니다. 원자력 정책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 10기의 안전성을 평가해 연장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은 폐기로 못 박은 현 정부 기조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도 있습니다. 국내 사용해결료 고준위 처분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못 구했던 적이 많아요. 정부가 어떤 행정적인 집중적인 지원을 주요 경제단체들은 오늘 일제히 윤 당선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규제 개혁을 강조했는데 대선 직전에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새 정부의 역할로 규제 개선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이후 실시된 첫 대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이 선거를 하게 된 거죠. 이 새내기 유권자의 바람을 송민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뒤 실시된 첫 번째 대선.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 18살 투표 새내기들은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으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표권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큰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업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후보자 공약까지 챙겨봤습니다. 선거권이 생기면서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었고 남다르게 다가온 것 같아요. 이번 20대 대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2004년생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11만 명가량입니다. 전체 유권자 4,416만 명의 0.25%지만 이번 대선이 24만 표로 당락이 갈린 걸 감안하면 무시 못할 숫자. 윤석열 당선인도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와 위기의 청소년 보호 등 맞춤 공약을 내세우며 청소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모든 종합적인 면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분과 그리고 법의 정의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미성년자인 이들이 그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은 성인 유권자 이상 엄격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어제 대선과 함께 전국 5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후보도 서울 종로에서 압승했습니다. 여소 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의 당청 관계도 중요해졌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당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4명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과반의 표를 받은 최재형 의원은 선거 기간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 그리고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의원은 현 정부 감사원장으로 탈원전 정책 감사 과정에서 여권과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 정치 1번지 종로를 통해 원내에 입성해 정치적 입지가 터졌습니다. 서울 서초 갑은 서초구청장 출신 조은희 의원이 72%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우리 당과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는 갈등의 고루에 다리를 놓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얹겠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선 4선을 지낸 정우택 의원, 경기 안성에선 3선을 지낸 김학용 의원이 권토 중례했고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임병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의석수는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었고 임 의원이 복당하면 111석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 사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당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조금 전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축하의 뜻을 전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두 나라가 중요한 파트너 관계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두 나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今後新政権の動きも見ていきたいし、新政権と対話をしてみ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하지만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선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가장 먼저 축전을 보냈던 중국은 30년 동안 중요한 파트너로서 빠르게 발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中韩两国是搬不走的邻居，也是相互离不开的重要合作伙伴。 환구시보 등 관영 언론들은 한국이 한쪽의 편에 들지 않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기조를 경계한 겁니다. 외신들은 윤 당선인을 권력 수사로 부상한 정치 신인이라고 소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AFP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들어 반페미니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 발생 일주일째인 울진 산불은 75% 정도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산속에 번진 주부를 아직 잡지 못했다는 건데 걱정은 또 있습니다. 이 산불이 수령이 20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하동원 기자, 금강송 군락지 주변 산불을 잡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어젯밤 바람을 탄 산불이 금강송 군락지 인근 300m까지 번졌습니다. 진화대원들이 밤샘 진화 끝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지만 벌써 사흘째 밤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강송 군락지 인근의 산불 길이가 최대 5km까지 번졌는데 산세까지 험해 헬기 82대를 투입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금강송 군락지 일대를 진화하기 위해 진화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바위가 많은 지형이라 진화대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울진과 삼척의 경계 지점에 있는 응봉산의 불길이 거세다는 것입니다. 응봉산에서 날아온 불씨가 금강송 군락지 부근인 소강리 일대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응봉산은 해발 1000m에 이르는 정상부라 진화대원 투입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울진 산불 진화율은 이틀째 75%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공중진화대가 헬기로 응봉산 정상에 진입하고 지상에는 특수진화대를 투입해 협동진화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산불이 번진 삼척의 진화율은 현재 75%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68배인 2만 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이번 산불로 금강송 군락지는 3차례나 불이 번질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죠. 3번 모두 상황은 같았습니다. 헬기가 철수한 밤 해발 1000m 능선으로 산불이 들이닥쳤고 헬기를 타고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진화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화상 드론이 가장 불길이 센 지점을 포착하고 9시. 해발 1000m 지점까지 산을 오른 공중진화대원들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거센 바람에 불꽃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칩니다. 불구덩이처럼 활활 타오르는 나무에 연신 물을 뿌리고 갈퀴로 긁어냅니다. 숯덩이로 변한 나무에서는 불길이 계속 되살아납니다. 금강송 군락지로 향하는 산불을 3차례 막아낸 공중진화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위치한 지역이 금강송 군락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최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 진화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중진화대는 헬기가 철수한 뒤 야간 진화를 책임집니다. 공중진화대원들은 산불의 불길을 잡기 위해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습니다. 헬기 레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를 메고 직접 산에 올라야 합니다. 공중진화대원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기본입니다. 동시다발 산불 때문에 길게는 한 달 동안 쉬지 못하는 것도 감내해야 합니다. 18시부터 아침 09시까지 지금 야간 산불 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천 산불 이후로 지금 한 10일째 못 가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로부터 금강송 군락지를 지켜낸 배경에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온몸으로 화투를 벌이는 공중진화대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틀째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대를 이어가면서 검사량도 유례 없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PCR 검사 없이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려할 점은 없는지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호흡기 전담병원. 밀려드는 시민들의 대기실이 꽉 찼습니다. 빈 의자가 없어 서서 기다리기도 일쑤입니다. 216번.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만 명을 넘으며 검사량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12시간 내 나오던 결과를 18시간까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르면 14일부터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추가 PCR 검사 없이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직접 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니라 전문가가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서입니다. PCR 검사 방식과 비슷해 정확도가 95%나 된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하지만 가짜 양성이나 음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 양성, 즉 확진이 안 됐는데도 환자로 분류될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반면 확진이 됐는데도 가짜 음성으로 나올 경우엔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으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RAT 검사가 아닌 PCR 검사로. 이처럼 검사 수요가 폭증할 유행 정점은 앞으로 2주 내가 될 거라고 방역 당국은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러시아군의 사전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없나 봅니다. 이 산모와 아이들이 있는 조산원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피랑길을 열어주겠다던 약속을 또 깼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전투기가 공습을 퍼붓습니다. 주택가인데 신경도 안 씁니다. 임시 휴전 기간 피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약속했던 마리우폴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산원 건물이 폭격에 폐허가 됐습니다. 만삭의 임신부가 크게 다쳐 구급차로 옮겨지고 산모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자 어린이 등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Авіабомба на пологовий будинок – це остаточний доказ того, що відбувається геноцид українців. 마리우폴에선 2주 동안 약 1,200명이 숨졌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끊겨 주민들은 녹인 눈을 마십니다.
Город жалко, людей жалко, детей жалко. 3차 휴전 합의 직후 수도 키이우 등 세 곳에서 4만여 명이 대피했지만 하르키우와 마리우폴 등에선 공습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희생자만 최소 37명에 달합니다. Мы выбежали, там все горело, мы пошли до бабушки, у меня в коме 2 дн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터키에서 침공 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20대 대선 특집 뉴스9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20대 대선 특집 뉴스9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이른바 10년 주기론이 무너졌고 영선 출신 대통령 탄생이라는 새 역사도 쓰였습니다. 박빙의 표체였긴 합니다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유권자가 더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윤 당선인 앞에 놓여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특집 뉴스9 2부에서는 오늘 새벽 끝난 개표 결과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드리고 잠시 뒤에는 이번 선거를 총지휘한 국민의힘 권영세 전 선대본부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율 90%를 넘긴 오전 3시 24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줬던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윤석열 당선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있는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한 윤 당선인은 국민의 승리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 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사 앞에서는 지지자들과 마주했습니다.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한 윤 당선인은 이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협치와 통합, 코로나 위기 극복 등 막중한 과제가 앞에 놓인 윤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 10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유세 기간 중에서도 국민이 불러낸 후보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죠. 그리고 오늘 당선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에서 진보와 보수 영호남이 따로 없다며 국민의 이익이 국정의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갈등으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꼭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첫 기자회견에서 정의의 가치를 다시 꺼내듭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대선 결과에서 드러난 극심한 지역주의와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의식한 듯 국민 통합을 여러 번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전화에서 갈등 공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 만큼 국민이 불러낸 후보가 아니라 건진법사와 추순이 불러낸 무능하고 부패한 성남시장과 법조 브로커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후유증을 치유하고 코로나라는 국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일이 윤 당선인에게 놓여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 당선인은 잘못이 있을 땐 솔직하게 고백하겠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참모 뒤에 숨지 않고 필요하면 기자간담회도 수시로 열겠다고 했습니다. 불통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에 이어 강조한 건 소통이었습니다.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치 신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우려를 솔직함과 책임감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윤 당선인은 미리 준비한 당선 인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만 36번 언급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연례 행사처럼 돼버린 기자간담회도 자주 열겠다며 쓴소리도 주문했습니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주십시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김건희 여사도 당을 통해 입장문을 냈는데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이후 5시간여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크게 악화된 한미 동맹을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두 정상은 의견을 모았고 가능한 이런 시일 안에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번 당선이 한미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서 한미가 더 굳건히 공조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정상회담도 하기로 했는데 오는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때에 맞춰 방한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 경우 취임 후 가장 짧은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만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72일째, 이명박 전 대통령은 55일째에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동맹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전후에 ICBM을 비롯한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북 이슈가 새 정부 초기에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윤 당선인의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가 결국 포기한 바가 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윤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인수위에 청와대 개혁 TF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거처로는 기존 장관 공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청와대 해체를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에 두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기존 청와대 관저는 제3의 장소로 옮긴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청와대 개혁 TF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당선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꼽고 있다며 청와대를 옮기는 건 역사적인 일인 만큼 TF에서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호와 의전, 그리고 지휘용 벙커 등 안보시설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지만 취임 후 경호와 의전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대통령이 머물 관저 부지는 청와대 인근에 총리 공관이 거론됐는데 삼청동 도로와 인접한 데다 길 건너편에서 마당 내부가 보여 경호에 취약합니다. 대안으로는 서울 용산 지역의 장관 공관이나 군 장성 관련 시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와대 주변에 국가 소유 안가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10년 만에 설치되는 정권 인수위 인선 문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당장 최측근 인사로 평가받는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인수위원장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대선 이후 10년 만에 구성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총리 등 첫 내각 인선을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됩니다. 윤 당선인은 단일화 당시 안 대표와 인수위나 공동정부 구성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안 대표가 위원장직을 맡으면 인수위원 가운데 5명 정도를 국민의당 측 인사로 채울 전망입니다. 선대위 내홍으로 사퇴했던 김병준 전 위원장 등도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오늘 사의를 밝힌 권영세 사무총장이, 대변인에는 김은혜 공보단장이 거론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첫 인선으로 당선인 비서실장에 3선의 장제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 의원은 TV조선에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후보가 출항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은 현 여당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무위원 인선부터 정부 조직 개편까지 국회 과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민주당이 마음 먹고 반대에 나선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국정이 상당 기간 표류할 거란 우려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다음 총선이 있는 2024년 4월까지 윤석열 당선인은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에서 4석을 추가로 얻은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하더라도 113석에 그칩니다. 172석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무위원 인선도 쉽지 않습니다. 소수 정당으로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한 국무총리 인선이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일성으로 긴밀한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의회의 또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윤 당선인이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정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정계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양식 있고 훌륭한 분들이 당을 이끌 겁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현직 의원들이 정계 개편의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0.73%포인트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승패가 결정된 선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표 과정도 피말리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렸던 어제 밤사이 개표 상황을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4, 3, 2, 1. 어제 저녁 7시 30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는 탄식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의 표정은 금세 굳어집니다. 반면 민주당 상황실엔 박수가 쏟아지고 송영길 대표는 기쁨의 눈물까지 흘립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선 여론조사 흐름과 달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6%포인트만 앞섰고 JTBC 조사에선 오히려 이 후보가 0.7%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큰 격차의 승리를 점쳤던 국민의힘은 예상 밖의 상황에 얼어붙었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자정쯤 두 후보의 표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밤 12시 32분 순위가 바뀌자 국민의힘 상황실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자리를 비웠던 의원들도 속속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 15분 윤 후보 이름 앞에 당선 유력이 붙으며 야당 의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TV만 응시하다 하나둘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최종 결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인 0.73%포인트, 24만 7,077표 차이로 윤 후보는 개표 9시간이 지나서야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번 선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젊은 남녀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구도에 이어서 남녀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우리 정치권에 하나 더 주어진 겁니다. 소위 이대남과 이대녀의 표심이 어떻게 갈렸는지 김하림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전통 지지층에 더해 2030 세대의 지지까지 확보하겠다는 건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 전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20대 남성이 주 공략 대상이었습니다. 세대 포위론이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결과를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대 여성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 58.7%가 윤 당선인을 뽑았지만 20대 여성 58%는 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소신 투표를 하던 20대 여성들이 막판에 이 후보 지지로 쏠린 겁니다. 20대 남성, 30대 남성을 겨냥한 캠페인이 오히려 반작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20대 전체의 막판 지지율도 이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윤 후보의 핵심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 공약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여가부 폐지는 장기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은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여전히 지역 구도의 벽이 높았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광주 전남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12.7%를 얻었지만 목표로 했던 3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표쏠림 현상이 강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파란색,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호남과 영남이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모두 10% 넘게 득표했습니다.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기존 최고치였던 박근혜 후보의 전남 10% 득표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6번이나 유세하면서 득표율 30%를 목표로 했던 걸 감안하면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경북 안동 출신임을 내세워서 대구 경북에서 30% 득표를 목표로 했었죠. 하지만 대구에서 22%, 경북에서 24%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양당 모두 상대당의 텃밭 공략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팽팽한 지역 구도에서 승부를 가는 건 서울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를 31만 표가량 앞섰는데 전국 표차인 24만 7천여 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14곳에서 승리했는데 강남 4구 외에도 동작과 영등포,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도 선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정권 교체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과 인접해 있고 또 면적이 넓은 경기 포천과 연천 등과 성남 분당 등 8개 시군에서만 더 득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텃밭에서 비교적 선전하면서 승리의 발판을 놨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사 생활은 26년을 했지만 정치에선 신인이죠.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이채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정권을 정면 겨냥했던 윤석열 당선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을 때도 권력 수사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강골 특수통으로 통했던 윤 당선인의 26년 검사 생활을 관통하는 단어는 타협하지 않는 소신 행보.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잇따라 역풍을 맞다 검찰총장직을 내던진 지 1년여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시민들은 윤 당선인의 소신 행보가 정책 추진력과 일관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지만 독선으로 흐르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칼만 휘두르고 살았는데 우리 서민들을 어떻게 법조계 안팎에서도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 정상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검찰 조직이 다시 윤 당선인발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당선인의 달라진 신분은 일단 경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윤 당선인은 당장 오늘 새벽부터 국가 원수급 경호를 받았는데 필요시 방탄 차량과 경찰 특공대 투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후보 시절의 경우와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선 승리가 확정된 윤석열 당선인이 자택을 나온 새벽 4시. 그동안 유세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경호 차량과 경찰 모터사이클이 따라붙습니다. 현충원 참배 때도 윤 당선인의 차량은 앞뒤로 삼엄한 경계 속에 등장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에서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경호 등급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가포 경호로 격상됐기 때문입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같은 수준의 경호를 받습니다. 당선인 경호 주체는 경찰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특수 방탄 차량과 안전가옥 등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당선인이 이동할 때 교통 신호 통제를 할 수 있고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동원해 2, 3중의 경호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사이카라든가 특공대라든가 외곽 쪽에 배치되는 이제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방문에 나설 땐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윤 당선인은 평소 유세 때 이용하던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TV조선 김태원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으로 이번 대선을 총괄 지휘한 권영세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선대위는 해산이 됐고 예. 오늘 사무총장 자리도 내놓으셨다 그러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건 사실은 제가 사무총장 전에도 했었는데 예.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그 역할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겸임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대본부장을 그만뒀으니까 그게 둘이 됐구나. 패키지니까 예. 이제 사무총장도 그만두고 이제 우리 새로운 분들한테 예. 이제 앞으로 합당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대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미리부터 준비시키는 게 맞겠다 해서 좀 그만뒀습니다. 이번 선거가 사실 결과는 좋습니다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선대위가 꾸려졌다가 다시 해체됐다가 다시 구성되고 여러분이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소회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선대위에 처음에는 특보단장으로 이제 결합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중간에 갑자기 좀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폭적으로 개편하면서 제가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개편하면서 슬림화된다라는 게 이게 조직이 안정화돼 있지 않고 의사결정 체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흔들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당시는 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이 상황이 좋을 때 그런 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그런 변화가 있는 거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선대 조직은 선거대책본부 조직은 좀 흔들려 있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시점이 있습니까 혹시? 몇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 그 이제 단일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처음에 단일화가 결렬이 되고 다시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단일화가 되고 이랬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대표하고 후보가 좀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홍 후보하고 우리 홍준표 후보하고 또 약간 갈등 비슷한 게 있다가 잘 봉합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에서 우리 저희들 여론조사가 좀 틀리긴 했습니다만은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이렇게 출렁임이 보였습니다. 어제는 처음에는 좀 많이 놀라신 거죠? 그렇죠. 처음에 저희들은 사실 조금 미리 들어가지고 이미 7시 조금 넘어서부터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이 아마 7시 30분에 딱 카운트다운 했을 때는 좀 벌써 이렇게 뭐가 심상치 않은 거를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 또 하나는 0.6%를 이기고 하나는 1%를 이겼지만 하나는 0.7% 지는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는 사실 놀랐습니다. 미리 전에 들었을 때 그것도 0.7%지만 좀 이기는 걸로 알았는데 저희들 예상한 한 4% 정도는 이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는 것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출구조사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달라가지고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는 비교적 한 1, 2% 차이지만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지요. 저는 개표 과정을 쭉 다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계셨던 걸로 보이는데 몇 시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한 4, 5% 차이로 지다가 근데 저희들이 듣기에 이제 사전 선거 부분에서 한 7% 정도 지는 6, 7% 정도 지는 걸로 이제 나왔었다 그러는데 사전 선거가 먼저 개표가 되면서 근데 실제로는 한 4, 5%까지 좁혀지는 걸 보고 이거는 그러면 본선거 부분이 본투표 부분이 이제 개표가 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뒤집어질 때 한번 기분이 좋았는데 그 뒤에 좀 넘어서 이제 그렇죠.
근데 뒤집어지고도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애가 탔죠. 예, 끝까지 그대로 갔죠. 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정권을 되찾아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불과 5년 전만 해도 보수 정당이 괴멸했다. 그렇죠.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정권 찾아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사실 전망도 있었는데 어쨌든 5년 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불러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셨습니다. 국민이 다시 정권을 맡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희들이 좀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정부가 이게 뭐 내로남불의 위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된 상태에서 윤석열 지금 이제 당선인이죠. 후보라는 공정과 상식의 화신 같은 이제 후보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했다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가치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권이 아까 보수 세력의 괴멸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어떤 좀 원로에 해당되는 분이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고 몇십 년을 집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만 부분이 민주당의 위험성의 싹을 내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조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대장동 사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괴멸 직전까지 같은 정당이 거꾸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역할을 그런 사건들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정당이라는 게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통합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통합이 야당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되는 현 여당을 끌어안는 것도 통합이지만 사실 보수 안에서의 통합도 일부분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직도 이제 사면이 안 되신 상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뭐 이제 보수 세력 내부에서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통령 그 두 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보수 세력의 분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처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를 괴멸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통합이라든가 이걸 완성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을 또 선택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집권하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셔서 사실 저희는 이제 임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뭐 저도 사실은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당선인께서 그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회견하는 자리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로 봐서는 지명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에서 인수위하고 인수위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인수위 조직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고 되게 MB 경우에서도 한 일주일 좀 더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한 2주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이 대변인은 조금 빨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일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오늘 벌써 나왔는데 이제 대개 인수위가 꾸려지면 당에서 이제 많이 가서 정권 인수 작업을 하실 텐데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되신다면 와의 호흡이나 이런 문제는 좀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당선인께서 계속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제 여기 뭐랄까요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의당과 앞으로 뭐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책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에 들어와서 그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정책들을 받아들이고 또 안철수 후보도 또 저희들 정책을 같이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화학적으로 뭐 큰 문제 결합하는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좋은 후보 이 위원장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당선인께서 지금 그 최종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철수 좋은 후보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 차례 보도에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인사 문제가 이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가장 큰 문제다. 총리도 그렇고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있고 또 청문회도 지금 현 여당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 뭐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후보께서 여러 차례 협치를 강조하긴 합니다만 권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리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이 당선인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그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인사를 뽑고 정책은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여당 이제 앞으로 야당이 돼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선거에 섰는지를 그 당도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정책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거나 좋은 인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은 자기네들 정당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사, 좋은 정책을 내는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뭐 후보께서는 종이 쪽지가 뭐 중요하냐,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과거의 경우를 보면 뭐 일정한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뭐 자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협상이 있었는데 정말로 관련해서 약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번에 단일화 과정이 그 몇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얘기된 그 이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단일화됐던 저기 전날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날이지요. 그날 그 합의에서는 구체적인 조건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지분을 몇 대 배수를 한다든가 뭐 자리를 누구를 어느 자리를 주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제 합당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지분 문제가 그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다면 이를테면 당장 지방선거 후보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후보를 몇 대 몇으로 배분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는 그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일날은 뭐 아주 전격적으로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이 TV 토론하는 날이었는데 TV 토론 하기 전에 연락이 돼서 조금 접촉을 하다가 TV 토론 후에 밤에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서로 이렇게 합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없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긴밀하게 나누겠습니다만 총장님이 선거를 총지휘하셨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감으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공동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감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역할들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당에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대통령 당선인이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건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당청 문제가 생길 텐데 윤석열 후보가 뭐 저희가 국회 여의도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의 기반이 사실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입당을 하셔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 또 본인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입당했다 이런 표현도 과거에 쓰신 적이 있어서 과연 당청 협력 관계가 잘 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후보가 그런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능력이 후보가 아니라 이제 당선인이죠.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 말고 실제로 이제 취임을 해서 대통령 실장이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정치 경력이라든지 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당선인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당선인께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인수위가 되면 이제 경호 문제도 복잡하고 한데 지금 서초동 자택에서 계속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쪽에 안가를 구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당분간은 아마 지금 현재 집에서 이거 계속 출퇴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지나면은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옮길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영부인보다는 배우자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전혀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럼 과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선거 기간 중에 배우자가 운동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 그러니까 깊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예술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저희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일정한 정도의 역할은 당연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물론 당선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거를 총지휘하신 입장에서 저희 시청자들과 국민께 좀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지휘한 입장으로서 우리 후보를 당선인으로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사실은 좀 너무 좀 작은 차이라서 좀 서운함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이런 표 차이를 준 데는 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만하지 않고 국민들을 잘 섬기면서 좋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당선인을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전 선대본부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 동해안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가 되면서 울진 송이산지도 집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블루베리와 상추 등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업용수 공급 물탱크까지 불에 타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불에 휩쓴 동해 만우마을. 집도 비닐하우스도 마을 전체가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블루베리도 잿가루처럼 부스러집니다. 여기서 타고 뿔에 다 쌓아 전체. 그래야죠. 수확이 되는데 얼마나 애를 먹어서 이거 키우느라고. 상추를 포장하던 비닐하우스 시설도 산불이 날아들면서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농업용수로 쓰던 물탱크와 배관까지 불탔습니다.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충분한 물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안 주면은 말라가지고 재구슬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9년 만에 가뭄이 겹쳐 물을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야채고 뭐고 지금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전부 다 농사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연산 송이 13톤이 나오던 울진 송이산도 90%가 불탔습니다. 송이가 다시 나려면 최소 30년 넘게 기다려야 해 채취농민 만여 명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송이 이제 분도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거 따가지고 1년 용돈 쓰고 애들 용돈 주고 살아요. 대형 산불 피해 농민들은 집을 잃고 생계의 수단마저 빼앗기며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러시아군의 사전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없나 봅니다. 이 산모와 아이들이 있는 조산원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피랑길을 열어주겠다던 약속을 또 깼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전투기가 공습을 퍼붓습니다. 주택가인데 신경도 안 씁니다. 임시 휴전 기간 피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약속했던 마리우폴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산원 건물이 폭격의 폐허가 됐습니다. 만삭의 임신부가 크게 다쳐 구급차로 옮겨지고 산모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자 어린이 등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Авіабомба на пологовий будинок – це остаточний доказ. Доказ того, що відбувається геноцид українців. 마리우폴에선 2주 동안 약 1,200명이 숨졌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끊겨 주민들은 녹인 눈을 마십니다. 3차 휴전 합의 직후 수도 키이우 등 3곳에서 4만여 명이 대피했지만 하르키우와 마리우폴 등에선 공습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희생자만 최소 37명에 달합니다. Мы выбежали, там все горело, мы пошли до бабушки, мы в коме 2 дн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터키에서 침공 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서울에서 대규모 대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오프라인 공연은 2년 반 만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공연이 열리는 잠실 주경기장. 팬들은 일찌감치 공연장을 찾아 인증샷을 찍고 설레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요. 정말 너무 기다렸고요. 잠도 못 잘 정도로 정말 많이 설레입니다. 정말. 방탄! 국내에서 2019년 10월 이후 2년 반 만에 팬들과 마주하며 무대에 선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우리가 주경기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과 주말 이틀을 포함해 3일 동안 매일 15,000명씩 45,000명이 공연장을 찾는데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공연입니다. 팬들은 함성 대신 박수와 응원봉으로 방탄소년단을 응원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LA에서 팬데믹 이후 처음 대면 콘서트를 시작한 방탄소년단은 대형 LED를 설치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만남 자체에 집중하는 무대를 기획했습니다. 객석 앞에 카메라만 놔두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미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시니까 너무 감동이고 너무 설레네요. 오늘과 13일에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도 함께 진행되고 12일 토요일에는 전 세계 60여 개 지역의 영화관에서 생중계됩니다. 오랜만에 대면 콘서트로 팬들을 만난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눈 덮인 벌판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간 발자국은 뒷사람이 밟고 갈 길이 되리니.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렀던 공주 마곡사 백범당에 선생이 쓴 애송시가 걸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가 다른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경계와 다짐이죠. 이 휘호를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골라서 청와대 여민관에 걸었습니다. 앞서 여민관 회의실에는 춘풍, 추상 넉 자를 걸게 했습니다. 남에게는 봄바람, 스스로에겐 가을 서리가 되라는 뜻이니까 내로남불의 반대말쯤 되죠. 하지만 비틀비틀 함부로 간 발자국은 따라가선 안 됩니다. 앞수레가 엎어진 바퀴 자국은 뒷수레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옛말처럼 말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전철을 밟지 말라는 이 전철입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편가르지 말라는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의로운 검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우리 총장님을 거쳐 식물총장까지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당부했던 대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다가 물러난 지 1년 만입니다. 국민이 불러냈다, 국민이 키웠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정권을 인계하고 인수하는 전임과 후임 대통령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세계 현대 정치사에서 이렇게나 극적인 재회의 반전이 또 있었을까요? 윤 당선인이 가야 할 길은 또 역설적이게도 전임 대통령 취임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성비겠습니다. 그렇듯 저는 대통령 윤석열의 행로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지층이 싫어할 일도 밀어붙입니다. 고통이 따르거나 생색이 나지 않는 일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지 않습니다. 공은 아래 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떠안습니다. 전문적인 국정 분야는 이념과 정치색을 빼고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불리한 일이 터져도 신묵의 장막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발을 밟고 나간다면 그 발자국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는 비판과 권력 감시의 망루를 더 높이겠습니다. 첫 다짐과 약속이 헛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배신해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도록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깜깜한 밤에도 눈을 뜨고 있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기 때문이죠. 3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앞서간 수레바퀴 자국이었습니다. 날은 따뜻한데 좀처럼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종일 잿빛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8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는 4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지만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전주는 6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산불에 취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이 건조한 가운데 동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모레 밤부터 드디어 단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을 시작으로 일요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0일 목요일 20대 대선 특집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